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마음을 통해서. 나는 마음을 통해서, 마음은 나와 몸의 접점이니까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보통은 모든 것은 뇌에서 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브레인.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틀렸습니다. 브레인은 뉴런이라는 신경 가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신경 가발이 수십억 개, 몇 조 개가 들어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끼리 서로 접합하고 이어지고 하는 사이에서 어떤 마음이 저장도 되고 나오기도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의 하드나 같은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하드만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나타내려면 스크린도 있어야 되고 스크린을 움직이는 마우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마음 일부예요. 그래서 한 10%는 이것을 우리는 건마음, 깊은 속에 있는 그 저장된 마음을 속마음, 그런데 다른 말로 의식, 잠재의식, 평현의식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건마음, 속마음. 건마음은 우리 전체 마음의 10%밖에 안 돼요. 이게 건마음이라는 건 물론 뭐 어떤 판단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기본적인 판단이나 명령은 다 잠재의식, 속마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건마음은 속마음을 나타내는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마우스나 이런 컴퓨터 우리 모니터나 이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니터 컴퓨터에 나타나는 것만을 우리는 이거 컴퓨터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이 속에 컴퓨터 속에 뭐 그런 것이 저장돼서 클릭하면 나오고 이제 설명 다 알죠. 똑같습니다. 그와 우리의 전체 마음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겉마음은 이 모니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들. 여기서 이제 이 컴퓨터는 손으로 이제 터치로 이제 하게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마음이란 뭐냐? 내가 여기서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지배하고 나를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 내가 세상을 지배하려면 나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게 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는 마음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를 그랬는데 내가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여기서 나를란 뜻은 이걸 지칭하는 소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나. 근데 이게 몸이죠, 몸. 두 번째,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마음. 그것은 생각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약간 나타낸 것이 생각이야. 생각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겉으로 살짝 나타나는 게 생각이야. 생각은 그냥 그런 생각이고 생각대로 어떤 것을 상상해. 내 몸을 움직였을 때 어떤 일어나리라는 그걸 상상이라고 하죠. 생각이나 상상이나 말이 다르니까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생각은 마음이 표출된 거. 약간. 그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양을 그리는 걸 상상. 그러니까 생각이 상상이고 마음입니다. 크게 생각하면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이 상상이죠. 이것이 내 몸을 통해서 나왔을 적에는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그러는 거죠. 말과 행동은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생각과 상상은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대체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앵거 매니지먼트, 앵거를 이해하려면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가 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를 가라앉히려면, 없애려면 그걸 치료라고 그러죠. 치료하려면 이런 걸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안 돼.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약 먹어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음으로 치료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원래 생물학 교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한의학을 했어요. 생물학을 이제 식물학을 했기 때문에 약초에 대해서 가르치고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의사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 열이라면 2명만이 몸이 아파요. 나머지 8명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마음으로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이 괴롭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치료할 사람들은 없고, 거의 20%의 모든 유명한 한의사들, 양의사들이 다 거기 매달려서 먹고 삽니다. 그럼 치료가 다 되는 줄 알아.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질병 80%는 마음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30년 전에 이 공부를 했습니다. 히프노시스, 최면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최면 그러면 잠들게 한다, 한문으로 그런 뜻인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히프노시스. 히프노시스는 그 잠드는 것과 비슷한 어떤 현상, 그걸 히프노시스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걸 갖다 번역할 때 그냥 최면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정확히는 잠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최면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히프노시스를 공부하고, 히프노시스는 이런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기느냐, 그렇다면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런 공부거든요. 물론 재미로 잠들게도 할 수 있고, 못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 그런 일, 재밌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것은 최면 현상의 일부에 불과하고, 진짜는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마음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좀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큰 속에서는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이 상상이에요. 그냥 큰 덩어리는 이제 마음이에요. 상상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상은 마음을 더 구체화한 거죠. 생각도 구체화된 거고. 자,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에서 생각이, 생각에서 상상이, 이렇게. 자, 아까 내가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또 나를 지배하고, 이거 이제 마음인데, 그럼 마음이란 대체로 어떤 거냐? 무엇이 나인가? 우리 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번에 이어서 하기 전에 다시 복습을 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마음을 이해하면 앵거맨 답이 그냥 나와요. 이걸 이해 못하면 아무리 이거 읽고 해봐야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매 시간마다 복습처럼 하는 겁니다. 10번 복습하면 아마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마음인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육체, 이 몸이죠, 몸. 육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일 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집이 있어야 돼요. 몸이죠. 몸이 집이요. 집이나 몸이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집을, 몸을 태어날 때부터 건실하고 잘생긴 집을 받는 사람도 있고, 행운할까요? 어쨌든 그러나 이 집은,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구로 정말로 못생기게 그런 몸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 기와집에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러져가는 집도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인간 세상이나 다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냐면, 내가 좋은 집을 산다고 해서, 좋은 집을, 몸을 받았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부서질지 몰라. 또 내가 참 헐고 낡고 허른 집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나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낡고 허른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 있어. 내 집이 낡았을 뿐이지, 내가 붉으면 내 몸이 붉을 뿐이지 나는 붉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붉은 줄 알고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죽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붉습니까? 내 몸을 그렇게 받았을 뿐이야. 재수없다고 할까, 좌우간, 어쨌든 운명이라고 할까, 운명이라고 하겠죠. 당신은, 나는 이런 집에 살면서 이런 생활을 해서 이런 것을 배워가겠다, 그런 목적으로 왔겠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아마 얻어가는 것은 별거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조금 더 가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라는 것은 여기 있듯이 아까 잠재의식, 일반의식 얘기했죠. 그 마음, 그게 나의 잠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재의식도 된다는 건 내가 곧 100% 잠재의식이 아니고, 잠재의식이란 나와 몸 중간 상태, 그렇죠? 중간 상태가 있어야 내가 이 마음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죠. 내가 바로 몸은 못 움직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근본이고 영혼이고, 우리가 보통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냥도 얘기하는데 혼, 영혼, 영성, 정신, 의식, 잠재의식, 나 다 같은 소리입니다. 다 같은 소리. 틀린 게 아니에요. 영혼은 어쩌고 하면서 나하고는 틀린 줄 알아. 내가 영혼이고 혼이고 영이고 영성이고, 영성이나 영혼이나 같은 말입니다. 말만,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것을 지칭합니다. 전부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의 근본은 영혼, 나입니다. 나. 자, 그것만 알았어도 상당히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마음인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 그림 하나로 완벽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게 마음입니다. 빨간 서클, 이게 나입니다. 근데 이건 물질이 아니죠. 비물질입니다. 몸은 물질이고,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비물질인 내가 몸을 움직이려면 그냥은 안 돼. 그래서 나와 몸의 중간 상태, 그러니까 나의 의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곳, 그 브레인입니다. 브레인.
근데 그게 마음이야, 마음. 나와 몸의 겹친 부분. 그게 이제 마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집이요. 몸은 나의 집, 육체. 나는 나요. 잠재의식.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이 마음. 그래서 마음을 이제 제가 설명을 100%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데 전부 마음을 통해서, 이게 브레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브레인이 내가 아닙니다. 마음이 내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나는 비물질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질 통제하려고 하니까 브레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마음을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진짜 나인 잠재의식이 내가 명령을 해야 되겠죠? 내가 명령을 한다고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명령을 해야 내가 움직입니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몸도 아닌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서 몸이 하는 때 있습니까? 그런 때도 있지만 진실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상 임신, 이것도 하나의 마음의 병인데 진짜는 임신 안 했어요. 근데 월령 기간 동안에, 배란 기간 동안에 같이 잤어. 부부가 잤던, 애인끼리 잤던. 보통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무식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야, 이 자면 이거 임신 됐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임신하면 안 되는데? 라고 꾸준히 걱정하고 그런 사람한테 상상 임신이 될 수 있어요. 야, 난 잤어. 그럼 이제 임신이 됐을 거야. 그러면 점점 배가 불러올 텐데 어떡하지? 정말로 배가 점점점 불러옵니다. 실제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굳게 믿으니까 임신하는 사람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굳으면 그 생각한 대로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상상 임신. 반대로 임신을 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셋째를 임신했는데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배가 자꾸 나온다고 걱정하다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체한 줄 알고 검사해보니까 애 낳을 때가 됐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난 그 친구들도 있어요. 모르고 10달을 모르고 지내다가 그냥 난 거예요. 병원에서. 그것도 이제 상상 임신이 아니라 상상 안임신이겠죠. 상상 안임신. 어쨌든 상상 안임신이라는 그 어떤 병명이나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도 상상 임신이라는 것은 병명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각인 준 상처. 자, 누구와 얘기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 그것이 마음속에 탁 저장이 됩니다. 그냥 저장이 되는 것은 저장됐다고 하지만 각인이라는 것은 강하게 저장됐을 때 각인이라고 해요. 강하게 저장된 것은 그냥 저장된 것은 그것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만은 강하게 저장된 것은 이게 불쑥불쑥 나와요. 저절로.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요.
각인된 어떤 삶으로 받은 각인된 어떤 것은 마음이니까 마음은 나를 움직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는 없어. 남이 준 상처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걸 자학자벌이라고 해요. 화도 일종의 하나입니다. 화도 자학자벌 중에 일종의 하나예요. 화나는 것도.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자학자벌이란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에게 벌을 줘요. 이런 여죠. 예를 들면 가성간질이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건 어떤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그 병적인 거, 전쟁에 갔다가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와서 막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그런 병들 있잖아요. 가성간질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간질, 질환병이죠. 질환병. 거품을 내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 그동안은 생각이 몰라요.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물속에서 일어나거나 물 옆에서 일어나면 타죽거나 익사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다가 한 10분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냥 일어나요. 그게 간질인데, 간질은 뇌 이상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간질과 똑같은 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실제로 어떤 30대 처녀가 있었는데 부모가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성질이 급하게서 어머니를 엄청 괴롭혀. 두들겨 패기도. 지금은 안 살지만 옛날에 그랬습니다. 3, 40년 전에는 그래도 살았어요. 그것을 어렸을 때 보고 컸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가 아버지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를 때릴 수도 없고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죽는 것처럼 하면 아버지가 자기 딸이니까 멈추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과 같은 현상이 이렇게 막 쓰러져서,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다 와서 보살피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은 이걸 선택한 거야. 또 가성간질이 그래서만 다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여자는 그걸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30대에도 비슷한, 아버지가 과음만 질러도 막 간질을 일으켜. 자기는 몰래 그렇게 되는 거야. 자버립니다. 화는 이것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을 받으면 몸이 변합니다. 미움을 받아도 몸이 변합니다. 콜레스테롤 얘기를 내가 꼭 하고 싶어요.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혈압도 생기고 모든 병이 다 생깁니다.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세포를 만들 때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 속을 막아요. 이게 끈끈하게 막아서 혈액순환을 못하게 해두고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풍이 일어난다든지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심장이 멈춘다든지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충남대학교에서 한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충남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토끼를 10마리를 사다 놓고, 같은 새끼 토끼에 콜레스테롤은 비계 고기를 줘야 생기잖아요. 그럼 많이 먹으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살찌고 그러면. 그래서 다져가지고 그 고기를 많이, 풀도 주고 고기를 많이 줬어요. 주고 5마리는
똑같이 먹이는 주면서 5마리는 먹이 줄 때마다 조교들 이쁘다고 쓰다듬고 노래도 불러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키우고, 다른 5마리는 막 때리고, 뭐 먹을 때도 때리고, 뭐 막대기로 뚝뚝 찌르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막 호랑이 소리를 막 들려주고, 그래서 6개월을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을 받은 5마리 토끼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혈관을 조사해봐도 혈관이 깨끗해. 콜레스테롤 안 생겨.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토끼 5마리는 2마리는 눈이 멀어버리고 3마리는 그 혈관 해부해보니까 거의 막혔어. 그러니까 이걸 뭘 의냐?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먹어서만 꼭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사랑을 받느냐,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조건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기 안 먹는다 막 비계 비내고 그러는데 사실은 비계살이 더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많이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사랑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삼겹살 아무리 먹어도, 소주하고 삼겹살 먹어도 상관없어. 살도 안 쪄. 그런데 싸워서 화내서 이 새끼가 말이야 뭐. 그렇게 먹는 것은 이게 생기는 거야. 몸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왜 사랑을 줘야 하는가? 이제 분명하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까? 자,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가 명령을 해요. 명령하는데 그냥 명령은 안 되니까 마음을 통해서. 그럼 마음을 통해서 몸이 움직이죠. 내가 이렇게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다 명령하니까. 그런데 그 잠재의식, 나는 보통 때 일반 의식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보통 얘기할 때는 서로 얘기 나누고 오지만 그 깊은 속의 잠재의식, 그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 압니까? 들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사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일반의식을 얘기합니다. 잠재의식은 내 마음을, 일반의식은 내 마음이 몰라요. 소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잠재의식의 명령으로 몸을 지배하려면 잠재의식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이 소통해서 잠재의식의 명령을 실험할 수가 있죠. 그 소통을, 통로를 열어야 통로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소통할 수가 없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면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최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면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최면 속에 들어가면 잠재의식과 내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명령해서 내 몸에서 어떤 명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잠재의식에 명령하는 것을 암시라고 합니다. 암시. 그래야만 이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화도 그런데 우선 뭐 끝까지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공중정신건강에서 정신건강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가지고 제가 서론적으로 한국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다음 시간 할 것을 제가 사실은 이걸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교재가 있으니까 이걸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강의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또 잘 안 되니까. 먼저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 서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공되는 건강 정보들이 여러분은 그러한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걸 이해함으로써 마음을 이해하고, 물론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겠죠? 하고 다른 사람도 마음 이해해 줄 수가 있겠죠.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아까 그랬죠? 행복하면 병이 안 생기는 겁니다. 불행하니까 생기는 것이죠. 그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란 뭐 우리가 다 아는 소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스트레스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내재된 생존 시스템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정확히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스트레스 나쁘다 이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생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구라는 아주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번성한 것은 그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어야 삶을 사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부잣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나중에 혼자 떨어져서 성인이 됐을 때 어려움을 못 견딥니다. 죽어요. 이게 예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그룹 셋째 딸인가 미국에서 저쪽 유학하고 있었던 30대였는데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배당된 유산만 수조 원이 넘습니다. 쉬어보도 못해요. 평생 쉬어도 쉴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죽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죽을 이유가 없어. 얼마나 좋은데 평생 세도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돈이 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 100년도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스팅거, 원래 스트레스 그러지만 라틴어 원인이 영어보다 어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를 맥시언들이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라틴어가 어원입니다. 원래. 자, 스트링거, 스트링게르죠. 스트링게르. 팽팽히 쥐다, 긴장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리학자 캐논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학자가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캐논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방 확 지나가 버렸네. 여기 제가 이걸 마우스를 사용해야겠다. 캐논이라는 학자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생리학적으로 처음 사용했는데 생명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스트레스가 와요. 그러니까 뱀을 봤다든지 뭐 자기가 상상치도 않던 어떤 소리가 났다든지 했을 적에 두 가지 생존 수단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싸워야 되느냐 도망가야 되느냐.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때는 싸워야 되지만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때는 도망가야죠.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보통 때도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다 보면 거기에 대응 방법이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 우리 동양에도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여러분 들어봤죠? 손자병법.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나는 한 대여섯 권 사서 봤습니다. 왜 여러 권 사서 봤냐면 한 권 읽고 나서 다른 사람 빌려주니까 안 돌아오더라고요. 또 사온 것이. 손자병법에는 36가지의 계책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적에 이렇게 하자 하는 계책이에요. 그래서 1번째 계책부터 35번째 계책까지 다 썼는데 도저히 안 돼. 예를 들어 직비직이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저쪽 사람이 어떤 거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이긴다. 그런 계책 중에 이제 다 썼는데도 안 돼. 그러면 36개는 36번째 계책이 뭐냐? 도망쳐라. 죽어라가 아닙니다. 내가 그 소리 여기 위해서 어려움이 당해서 도저히 해결 방안이 없어. 죽어야 됩니까? 자살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손자는 도망쳐라고 있습니다. 도망쳐라. 그래서 환경이 좀 좋아졌을 때 다시 하면 됩니다. 왜 죽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그래 이제 도피반 여기에서도 캐논도 그 방법을 했어요. 투쟁하느냐 도피하느냐. 화이트 레스판스라고 해서 이거 읽을 건 없어요. 그냥 생각을 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문으로 밝혔다는 거지
그 생각은 옛날에 다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생각 서양에서는 100년 전에 있지만 우리는요 손자분 수백 년 전에 400~500년 전에 벌써 이제 나온 이론입니다. 생각이고 우리는 이거 하려면 서양 문물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동양 문화가 훨씬 수백 년을 앞서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때는 생리적 균형, 호메오스테시스죠. 한스 셀링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외적, 내적 자극, 이게 말이니까 그냥 그게 스트레스예요. 밖에서 들어오던 내 생각으로 하던 나에게 의미 있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나쁜 의미만 생각하는데 좋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야 발전을 하거든요. 학술적 정의에 따르면 꼭 스트레스는 나쁜 것만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그걸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존 시스템이죠. 자, 여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지금 막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쭉한 어떤 것이 사사락 가는 것 같고 뱀인지 뭔지, 근데 좁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걸 느꼈어요. 이때 몸이 딱 머리가 쭈뼛하면서 몸이 긴장하면서 심장 박동이 늘어나고 머리가 쭈뼛해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막 그러죠. 민감은 딱 그 사이에 1초라는 순간 사이에 결정되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내 몸에 지금 위험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싸울까? 발로 쳐버릴까? 아니면 도망가야 될까? 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중요하죠. 싸워서도 안 될 때 싸운다고 결정을 내리면 그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고, 도망 안 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무의미하고, 우리 그럴 때 있죠. 사실은 어떤 사람이 도와주려고 사실은 갑자기 그렇게 도와주려고 문 열고 탁 들어왔어. 이 사람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온 사람은 도와주고 왔는데 도와주려 왔을까 나를 해치러 왔을까 판단이 잘 못 된 거죠. 어쨌든 싸울까 도망갈까. 그래서 싸워야 된다 싶으면 싸우는 거고, 그 순간에 도망갈 때 도망가야 되겠다 싶으면 도망가는 거고,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는 인간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변하기 위한 기능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발전도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도망갔어. 하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우러 왔는데 얘가 도망갔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뒤에 생각하니까 안 됐어. 저럴 때는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아들여야 되겠구나. 배우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그런 때가 되면 내가 딱 맞아들이죠.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안 도망가고. 그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적응하고 변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입니다. 싸웠어. 싸우다가 뱀에 물렸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약 발라서 나섰어.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뱀 만나면 도망가야지. 그게 지식, 알아지는 거죠. 그런 예측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몰라. 경험해봐야 알아. 그게 예측 시스템입니다. 불이 가까이 오면 나도 모르게 몸을 웅크려서 불을 피하려고 하죠. 불이 확 불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고 안전하게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에 관한 비밀이요. 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영장한가? 스트레스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물론 언어도 있고 직립한 것도 있지만 직립에서 빠른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빠른 동물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요. 어쨌든 직립범으로서 손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빠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근데 문제는 요새 생겼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반응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제는 그게 우리에게 병을 줘요. 발목을 붙잡고 있어. 중요한 시험에 한 번 낙방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시험 더 잘 봐야지,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반응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사유적으로 매장이 됐어, 나는 이제 실패한 사람이야, 시험에 다가올수록 막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고 두려우니까 병이 돼.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선생할 때도 그런 학생을 봤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내가 아파. 시험 끝나면 펄펄 뛰어. 그 일종의 시험 노이로제입니다. 시험이 얼마나, 그런데 시험을 칠 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칠 때마다 100점 맞고 80점 받은 사람은 시험이 좋아. 무슨 얘기를 하면, 선생님 시험 봐서 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사람 시험이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스트레스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서 대학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처음에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했습니다. 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때 당시는 줄 따라서 막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좋은 사람 뽑자,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게 형성돼서 신문에다가 채용 공고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가 얼마 안 돼. 한 4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때가. 근데 공고를 그렇게 해놓고도 인재를 모십니다, 공고를 해놨어. 그러면 거기다 논문도 제출하고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잘한다는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뽑더라고요. 자기들이 점 찍어놓은 사람을 뽑아. 그리고 논문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안 뽑았다가 보충해서 또 새로 해. 그래서 그때 나도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아는 그 교수들한테, 이러려면 뭐를 뽑습니까? 그냥 뽑아버리지 왜 광고를 왜 냅니까? 차라리 시험을 치세요. 내 시험에서 떨어지면 나 불평 안 할게. 내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험이란 게,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그게 아주 스트레스지만, 나는 이제 공부를 좀 다른 사람보다 잘했거든요. 시험 치면 늘 잘 맞았습니다. 나는 시험이라는 게 하나 무기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스트레스가 나에게는 좋은 발전을 그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라는 것이 발전을 가로막는 그것이 되죠. 예, 하나의 경험이라는 어떤 무형, 형이 없는 어떤 경험이 스트레스의 근원이 됩니다. 좋은 스트레스 될 수도 있고 나쁜. 그래서 처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경험에서 실패하면 그게 나쁜 스트레스 올 수도 있고 좋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실패한 사람들은 나쁜 스트레스가 돼요.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떨고 화가 나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자녀들도 처음에 어떤 걸 시킬 때는 어려운 걸 시키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를 위해서 어려운 걸 시키지 말고 제일 쉬운 걸 시켜. 원래 그래야 돼요. 좋은 부모란 그래야 돼. 해내죠. 그럼 너 해낼 수 있네? 너 이거 이런 문제 없겠구나. 내가 한 번 더 낼까? 조금 그거보다 어려운 걸 내. 그래서 점점 깊이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리 어려운 걸 받더라도 나는 이제까지 다 했어. 조금 어려워지는데도 다 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 봐도 이건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나 할 수 있어. 이제까지도 내가 다 해왔잖아.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좀 기다려보자. 좀 더 책을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나는 이거 못해. 안 될게. 나는 이거 안 되나 봐. 할 때마다 떨어지네. 그 사람은 영 안 되는 거야.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못해.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 나는 안 돼. 그 마음을 어떻게 먹냐? 이 하나의 경험. 이게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하나? 이 스트레스라는 건 좋은 일에도 생기고 나쁜 일에도 생겨요. 좋은 일에도 흥분하죠. 막 춤추고 얼마나 흥분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그건 좋은 스트레스. 내 몸에 괴롭고 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죠. 내 몸이 괴로우니까. 어쨌든 이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불편하고 괴로운 스트레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 유는 참이라는 뜻이죠.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 D 하면 보통은 나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디스트레스. 여기서 D는 D 아닙니다.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 말로는 그게 부어나오는데 꼭 그 단어 알아야 됩니까? 안 알아도 또 찾아보면 되지. 그냥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에 좋은 일이지만 자율신경계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건 좋은 일에 보이는 것을 유스트레스. 불편하고 괴로운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 야구 공기를 우리 편이 하나 야구를 쳐서 홈런 때렸어요. 이야! 유스트레스죠. 근데 유스트레스도 위험합니다. 막 야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죽습니다. 너무 나빠도 죽지만. 유스트레스도 지나칠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스트레스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으면 그것 때문에 숨 막혀 죽어요. 너무 좋으면. 그러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좋은 일이 근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 질병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가르치니까 나도 아까 처음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만병의 근원은 맞아요. 만병의 근원도 되고 만즐거움의 근원도 되고 그 소리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필요할 때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한세계는 이 몸의 양식,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양성을 일반적 증후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경고기,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몸이 자원을 총동원해서 잘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예를 들어서 캠파이어를 하는데 큰 나무에 불이 잘 안 붙으니까 소주를 부으면 확 붙죠. 경고기. 우리 내분비, 우리 몸의 내분비, 스트레스 계통이 교감신경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고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막 확 일어나는 거죠. 즐거움도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기.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됐어.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힘을 쏟지만 전같이 몸에 민감하고 활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경은 곤두서는데 잠은 안 오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 때가 있죠. 이게 저항기죠. 소화 장애나 불면증도 이런 적신호가 오죠. 그러한 것들이 이 시기에. 그것이 바로 이제 저항기야. 그 다음 소진기. 이제 캠프파이어가 다 끝나고 불 다 꺼지고 타버린 재만 남았습니다. 그때는 다시 불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지쳐버렸어. 다 타버려서 재만 남았어. 이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런 3단계로 나눠진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거고, 우리 공부 스트레스. 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은 자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공부 잘해야 되죠. 일생을 우리는 공부합니다. 6살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는 계속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치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대학 졸업해서 다 끝났나 했더니 입사 시험 치고 다 끝났나 했더니 승진 시험 치야 되고 평생이 시험입니다. 공부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왜 안 오를까요? 철수는 이게 읽어보면 좋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노력을 한 만큼 성적이 올랐어요. 성적이 오르니까 계속 공부를 했어. 밤잠을 안 자고, 멍청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밤잠을 안 자고 공부했어.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1등 했어. 1등을 보니까 걔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 공부시킬 땐 열심히 이렇게 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쉬는 시간에 막 애들하고 장난치고 놀아. 나는 계속 공부했는데. 근데 그놈이 1등 했어.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다 다음 시험에 성적이 오를 것을 기대했지만 의료 성적은 빠졌고 심지어 시험 전에 좋아하는 영화를 개봉한다고 만사대치고 영화방을 찾은 선수가 더 공부를 잘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 참아가면서 공부했는데도 성적은 안 오르더라 그럽니다. 그게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쉬어야 될 때 있어요. 스트레스도 너무나 과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몸에도 좋고 어떤 활동하는 데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 과하면 그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받을 수 있어? 아니요,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두 번째, 스트레스가 과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이게 스트레스 법칙입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한 철수는 성적이 오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공부한 선수는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 도표를 보세요. 성취도라는 것은 최고점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성취도가 최고점이 되고, 그 스트레스를 넘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면 성취도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애들 있을 때 지도할 적에도 나는 그렇게 있어요. 선생님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잘 들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애들하고 막 오히려 놀고 그래야지. 다른 애들 쉴 적에 너는 공부해야 돼? 그러면 그냥 공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이런 그래프에 의해서 처음에는 성취도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강하면. 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요거 좀 잘하면 안 돼. 프리즈 되면 다시 키야지. 자, 됐습니다. 여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공부한다고 계속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압력이 계속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정점에 있다가 반대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이제 모델입니다. 모델 3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기억 아무리 공부해도 기억하는 게 더 이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수 얘기 또 다른 애 얘기했는데 첫수는 어떻게 해야 다시 공부를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영화도 보고 성수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깨지는 말들,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너무나 빠지지 말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놀 거 다 놀아요. 그런데도 공부는 잘해. 근데 공부할 때 보면 공부 시간에는 절대 한눈 팔지 않고 그 다음 집에 가서 일정 시간은 또 공부를 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이게 좋아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무조건 의자에서 오래오래 앉아서 책을 읽어야만 공부 잘하느냐? 아닙니다. 쉴 때는 쉬어주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평소 압박감을 털어내는, 그래야 효과적인 집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라고 합니다. 42.195km라는 긴 길을 달릴 때 계속 뛰는 사람은 중간에 못 뛰어요. 쓰러져 버리고 합니다. 처음에 좀 슬슬 뛰고 중간에 완급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맨 끝에 다른 사람 지쳤을 적에 전력 질주하는 체력 배분, 체력 배분이죠. 공부도 체력 배분인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다가 좀 애들하고 나가서 놀기도 하고 뭐 조그만 영화도 보고 얘기도 하다가 또 들어와서 공부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런 노는데 푹 빠져서 계속 놀아. 그게 이제 틀린 거죠. 직장인 스트레스. 자, 아까 공부 스트레스는 여러분에게 이제 직장인 스트레스가 처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죠. 공부가 대학 끝나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평생 가다가 대학 공부 끝나고 직장 잡으려니까 직장 취직 시험을 쳐야 돼. 취직 시험 치고 계장 부장 올라가야 되니까 또 시험 쳐야 돼. 시험은 연속입니다. 평생 우리 삶은 시험인지도 몰라요. 시험이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그 스트레스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직장 싫어. 그러다가 봉급 탈 때는 또 괜찮아. 그죠? 봉급 타고 나서 한 열흘쯤 쓰고 나는데 돈 떨어지면 또 싫어. 에이, 이 회사 그냥 돈도 얼마 안 주고 그러는데 그만둬버려? 그러다 또 갈만한 곳이 없으니까 또 있어. 이따가 봉급 때 되면 또 그런데 또 이렇게 살면은 잘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왜 개그 콘서트를 볼 적에 정말 재밌었어요. 마지막 부분 다 끝나고 나면 허탈해지죠.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또는 뭐 2주일에 한 번씩 뭘 받습니다.
이게 진통제예요, 진통제. 어떻게 보면 그 진통제를 한 달에 한두 번씩 맞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직장 생활을 자조적인 말을 섞어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로 인정된 만큼 스트레스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요, 아까 좋은 스트레스 있고 나쁜 스트레스 있지만 얼마나 나쁜 쪽으로 가냐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만큼 드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상당히. 회사 업무상, 심지어 이것 때문에 질병도 생기고 또 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정도니까 대개 2010년, 2020년부터는 업무와 연결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병을 얻었을 때 유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상후라는 어떤 일이 겪은 뒤에 스트레스입니다. 산업재해 포함되고 뭐 보상도 해주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만큼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상당하고 심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직장인이,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업무를 잘못 보고 업무 중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결근이나 퇴직을 퇴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생산성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봉급도 많이 못 받고,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많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막 일을 많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빠요.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이상 스트레스 주면 생산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요새 회사에서도 뭐 여러 가지 놀이라든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어느 시간 가면 뭐 한 달 휴직을 한다든가 1년 휴가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가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증가해 가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갈등. 직장인의 스트레스 주요 원인입니다.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사람들하고 그 동료들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회사 생활도 즐거워. 근데 옆에 놈이 자꾸 스트레스 줘. 그러면 직장 나기도 싫어. 물론 원인이 있죠. 그래서 이게 대인관계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인관계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관계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줘야 할 관계도 있어요. 내가 잘해줘 버리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또 나를 잘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잘해줘도 못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피해야죠. 좀 부서를 옮긴다든지 좌석을 옮긴다든지 그런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대개 직장에서는 너무나 협소해요. 야, 우리 과만 잘 되면 우리 과가 최고예요. 우리만 잘 되면 돼. 저 과에 굶든지 어떤지 소용없어. 이런 이기주의. 나만 잘하면 돼. 옆에 있는 사람 뭐 승진 못 얻든지 어떤 뭐 벌 받든지 그러면 안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그렇게 가야죠. 이기주의, 편의주의, 이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이 들고 있죠. 좋은 게 아닙니다. 선후배 간의 끈끈한 의리, 정, 인간적인 그런 상호 교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서로를 평가하게 하고 그런 것이 당연시 되면서 인간관계가 사무적이고 개인적이고 편파적이고 이렇게 돼가고 있죠. 이런 환경에 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상처를 받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 상처받고 그럼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회사에서도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상처받으면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니까 회사로도 손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용불안, 지금 현재 우리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을 줄인다든가 해서 많은 공무원 수를 그냥 줄이고 나가라고 보고, 예산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다 같이 살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안 주고 그러면 그게 되나요? 사회 전반의 경제 구조가 깨지는데, 나는 이게 잘못돼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은 어려움을 몰라요. 왜 가난한 사람이 밥 굶고 밖에 나가서 집도 없이 홈리스로 살다 보면, 왜 집도 없이 살아? 집 많은데 왜 굶어? 라면 먹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너무나 부자인 사람이 정치를 해도 안 됩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정치해도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었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부자 사람이니까 전 부자는 우리 생각을 안 할까야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을 뽑았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뽑았어. 그래놓고 뭐 불평합니까? 그죠?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뽑아놓고 못 산다고 하면 안 되죠. 견뎌봐서 그것도 학습이 돼야 다음에는 잘 뽑겠죠. 그것도 이제 어쨌든 선거에 의해서 된 거니까 그건 뭐 견뎌야 될 거는 견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이기는 두 가지 키워드, 그래서 조절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법칙.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서 예측 가능성과 조절 가능성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올 거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냥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서 견뎌내는 것보다 미리 그걸 알아서 조절하고, 그러려면 예측을 해야 되겠죠. 주변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잘 파악할수록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면 안 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회사에서도 EAP라고 해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주고 상담을 통해서,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담은 필요합니다. 우리 앵글 매니저먼트 상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필요해요. 왜? 이건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가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나의 능력의 분배,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고 미리 예측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상담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 더 큰 병을
일으키는 걸 미리 방지하는 거죠. 이 상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 스트레스, 요 몇 가지까지만 조금 더 얘기해서 오늘은 끝내려고 합니다. 취업 스트레스.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만 박혀 있다고 취업이 스트레스니까. 영미 씨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선생에 뛰어든 지 횟수로 벌써 몇 년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스펙이 딸리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또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고집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자꾸 이력서마다 미끄러져. 경쟁이 심하니까. 어쩌다 면접까지는 갔는데 면접에서 결과 오는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 메시지는 안 좋은 얘기, 실망스러운 것 뿐입니다. 지금 미국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래요. 대학 졸업생들 취업하는 것이 20-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부 노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켜고 좋은 정보 있는지 한물 분석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무기력해져.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니까 야, 밥은 먹냐? 용돈 조금씩 주는 것도 아주 불편해. 부모님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취업한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 한두 번은 야, 너 밥 사라. 너 얻어먹는 쟁이. 또 그 회사 뭐 좋은 정보 있으면 나 좀 알려줘. 그런 생각에 만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미안하고 쪽팔려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도 안 옵니다. 눈물이 주르륵 나고 내가 왜 사나 싶어서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스트레스가 반복이 되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 모든 게 무기력해져. 금방처럼. 그걸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 개를 보면 그 밑바닥에다가 어떤 전엿을 깔아놓고 찌릿찌릿하게 만들어요. 밑바닥에만 있으면 찌릿찌릿해. 이쪽은 찌릿찌릿하지 않아. 전기 충격 안 줘. 그런데 첫 번째 집단은 모든 게 거기서만 살게 있어요. 그냥 찌릿찌릿해도 그대로 살아요. 두 번째 집단의 개는 그 담을 좀 낮추니까 담을 넘어갔어요. 없는 대로.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집단 계속 가둬놓은 집단은 그냥 참고 방구석에 웅크리고서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그냥 살더라는 거예요. 무기력에 학습됐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기력에 대한 학습입니다. 이때는 화도 안 나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 너무나 노력을 하지 못하게 된 심리적 상태. 여기 보세요. 그림. 조절할 수 있는 나쁜 상황이 반복되고 조절 능력을 상실했다는 확신이 들고 그러면 무기력하는 느낌과 행동이 일반화되어 버립니다. 점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새 취업 대란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무기력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얘기죠.
우울. 이제 화는, 앵거는 우울하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울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울증, 그런데 우울이라는 것은 감각에 대한 무능력. 이제 우리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있다는 느낌? 막 이런 거. 슬픔도 우울하고 비슷해요. 우울에서 나오는 게 슬픔이에요. 기쁨을 경험한 능력도 없는 것을 우울 슬픔입니다. 어떻게 보면 슬픔을 느낄 수만 있어도 그 사람은 괜찮아. 근데 우울증에 너무 빠지면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 있으면 그래도 구제할 가능성이 있어. 이게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우울증은 사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동물 전반에 이게 다 있어요. 자, 가까운 사람이 하늘로 떠났습니다. 간절히 바랬던 일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손 모아 성공하기를 바랬던 일이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우울하고 슬픔을 느끼는 마음 상태를 겪습니다. 누구나 다 겪어요.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과 슬픔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개나 고양이도 우울과 슬픔을 느낍니다. 개도 막 욱박지로 슬픔을 느낄 때는 저쪽 가서 웅크리고 있어요. 동물에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루 사전적 정의는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는 상태 또는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가벼운 슬픔 요 정도는 이제 우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깊어지면 이제 요런 상태까지도 못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심각한 감정 상태까지도 다 우리가 우울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사는 것이 재미없어지고 불안하고 잠도 깊이 잘 수 없으니까 피곤하고